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전공 적합성하고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틀 전인가요? 일본 물건 사지 않고 안 쓰기, 또 일본 여행 안 가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교육 얘기하는데 뭔 이런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얘기해도 그 다음에 우리가 물려줄 나라가 좀 괜찮은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뭐 그러면서도 또 가치 있게 살고 또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나라의 경제가 발전해야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삼성그룹의 뭐 이재용 씨나 이건희 씨나 이재용 씨나 뭐 이런 회장들, 그들이 국민연금을 손해보게 한다든지, 또는 정당한 대가 없이 어떤 승계했죠. 예를 들어 몇 조 원을 먹으면서 내봤자 16억 원뿐이 안 냈죠, 세금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죠. 진라면인가요? 그 회사 이름이 까먹었네? 그 진라면 나오는 회사 사장이 내는 세금이 천 몇백억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그룹하고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삼성그룹이 매우 잘못한 처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고 또 삼성이 더욱더 발전하는 것이 더 좋은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정당하게 하자는 거죠. 정당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싫어하지만, 어찌됐건 일본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경제 제재를 가한 거죠. 경제 보복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의 전쟁은 예전과 달리 꼭 총칼이 있어야만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총칼로 싸우니까 당장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총칼 앞에 뭐가 있냐면 배고픔이 있는 거죠. 인간은 배고픔에 못 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참혹한 전쟁 속에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인간끼리 싸우는, 또 식인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만큼 요즘의 전쟁은 꼭 총칼로 싸워야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경제를 통해서 상대방의 압박을 가해서 그죠? 그게 없으면 총이나 이런 것도, 대포나 이런 것도, 탱크나 이런 것도 만들지 못하지 않겠어요? 뭐 비행기를 만들든 뭐가 됐든. 결국은 일본은 우리에게 이제 그런 거를 했었죠. 그렇게 했었죠. 근데 특히 일본이 이렇게 나온 데에는, 제가 일본에 유학도 갔었는데요. 90년도에 갔습니다. 근데 90년도에 갔을 때 우리나라 그 당시에 수출액이 약 500억 달러가 채 못 됐나? 좀 넘었나? 뭐 이랬습니다. 당시에 일본 수출액은 3천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액은 6천억 달러입니다. 일본은 지금 수출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전에 6배 차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7,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1,500달러가 더 많은 거죠. 하지만 일본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취직하러 많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은퇴자가 연 200만 명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제 애들이 적으니까 수혈되는 인원은 100만 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0만 명을 어떻게든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은 또 IT 산업이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삼성 거 갖다가 쓴다든지 LG 거 갖다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한국과의 격차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한국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아베가 지금과 같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측면, 삼성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 어쨌든 우리가 경제 전쟁 중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사실 아시아를 가만히 되돌아 놓고 보면 아시아에서 그죠? 우리나라만큼 민주화된 나라가 없는 거죠. 우리 일본 아베 보면 걔네들 완전 사회주의 같아요. 그죠? 매번 자민당 혼자서 다 독식하고 있고 실제로 요즘 무슨 법인가 뭐 만들어놔서 언론사들도 마음껏 얘기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베가 9년 전인가요? 그 수상 막 됐을 때 그 세계 그 언론 자유 지수가 22위였는데 지금은 77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은 뭐 이렇게 쭉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가서 지금 43위나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60위, 70위까지 우리도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온 거죠. 43위 정도로. 근데 아마 그것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아직 덜 된 거고 아마 좀 더 있으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우리는 일본과 경제 전쟁 중이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인은 늘 그 의병 있잖아요. 의병이 뭐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늘상 그래 왔습니다. 고구려 시대에 수당하고 싸웠을 때도 늘 이겼었던 힘은 국민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국민이 그렇게 싸워주는 게 지금은 이제 경제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일본 거 안 쓰고 일본 거 안 쳐다보고 이러면 되는 거죠. 일단은 뭐 다음에 이제 이것이 제대로 풀려지면 뭐 그때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그게 적절하게 자유 경쟁이 보장이 되고 물론 뭐 공정하게 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면 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뭐 저는 우리가 이번에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어제 뉴스인가요? 보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들과 어쨌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우리 6.25 때도 세계 16개국이 막 우리나라에 뭐 보내왔지 않습니까? 뭐 군사도 보내오고 뭐 여러 가지 뭐 물자도 보내오고 또는 뭐 의약품도 보내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과 이제 공동으로 대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거를 하고 있죠.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뭐 싸우자 또는 뭐 일본인들을 무조건 미워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지금은 어쨌든 적어도 그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개개인이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꼭 그래야 되냐 나 하나는 뭐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전에 의병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일어났겠어요? 당연히 의식이 있고 또 투철한 어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일어났겠죠. 결국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도 역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아이가 어른을 존경할 줄 알게 되는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존경 안 한다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이럴 때 우리가 적어도 경제 전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꼭 밖에 나가서 뭐 시위해라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도에서는 내가 해내는 거 그게 뭐 요즘 얘기하는 의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시아에서 최고로 민주화된 나라에 살고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정말 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지만 어찌됐건 저는 90년도에 일본에 있을 때 우리가 절대 일본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은 상상도 안 가겠지만 그 당시에 어디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러 가면 제가 김치 먹고 나갔으면 김치 먹고 뭐 입에 물고 나갔겠어요? 당연히 치카치카도 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늘 냄새 난다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했던 90년도에 그랬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요즘은 자기들이 김치 먼저 먹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뭔가 해낸다면 분명히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일본 얘기를 했는데요. 매우 절박한 문제이고 매우 우리에게 그냥 한두 해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딘가하고 또 뭐 중국하고도 관계가 있을 때 걔네들도 뭐 사드 보복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제주도 그렇게 땅값 올라가더니 다시 다운된다는 말 듣고 어쨌든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만큼 강하게 된 거죠.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은 상대방 거를 약탈하든지 상대방 거를 뺏어먹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이제 경제로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근거 이유가 있는데 뭐 그거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일본에서 경영학 석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잘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겠죠.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이겨낼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전공 적합성은 만약에 뭐 그게 물리학과든 화학과든 아니면 경영학과든 경제학과든 통계학과든 이렇게 이제 또 심리학과든 또 국어 국문학과든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이 아이의 전공 적합성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이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관련된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또 이 아이가 성적에서, 요거는 이제 성적을 본다라기보다는 성적에서 예를 들어 국어 과목이 이 아이가 국어 국문학과를 간대요. 근데 국어가 4등급이야. 또 영어가 3등급이야. 또 수학이 2등급이야. 뭐 이렇게 가정했다고 하면, 또 탐구는 3등급이고 이랬다고 가정을 하면 이 아이는 국어 국문학과에 맞지 않는 아이인 거죠. 그죠? 전공 적합성은 물론 그것 말고도 다른 거에서 먼저 봅니다. 성적을 보고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학업 역량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에서 필요한 것들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끈기와, 그죠?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료 정리를 잘해야 되고요. 또 이 아이가 무엇을 하든 분석을 잘해야 되는 아이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아이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어떤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어떤 대안 제시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요소이거든요. 학업 역량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전공 적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에서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내신의 분포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우리 학과에 맞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과목에서 쭉 적혀져 있는 걸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각 과목에서 얻어진 성취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우리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자기는 화학과 간다고 하면서 화학 1, 2, 그러니까 1까지는 알겠어. 2도 안 하고 화학과 온대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가 자기의 전공을 관심이 없는 아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얘가 물리학과를 간다고 하면서 또는 뭐 기계공학과 간다고 하면서 엉뚱한 뭐 사탐이나 공부하고 있는 애를 뽑겠어요? 전혀 아닌 거죠. 물론 가끔은 그런 아이도 매우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 특수한 경우는 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 전공에 맞는 과목을 제대로 수강했느냐 안 했느냐, 또 그 과목에서 드러난 이 아이의 역량의 것을 선생님들이 이 기록으로 평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학과에 맞는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또 동아리도 있습니다. 동아리에서도 이 아이가 전공에 맞는 거를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오해가 없어야 되는 얘기가 하나, 정말로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아이가 화학과 갔다 그래서 화학 동아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역량을 평가할 때 전공 적합성이든 발전 가능성이든 제가 학업 역량에서 평가한다고 했던 내용들이 있었죠. 그 내용들처럼 평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뭘로 해요? 성적으로 올라간 거요? 뭐 그것도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지만
그 성적 말고도 이 아이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이 아이가 배우는 역량들, 그런 역량들은 제가 글로 표현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자료 정리, 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이런 걸로 표현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 있는 거냐, 배운 거냐, 뛰어난 거냐, 탁월한 거냐, 우수한 거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아이의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아이의 역량이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이런 걸로 평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제가 이제 동아리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아리에서 이 아이가 예를 들면 뭐 요즘 동아리가 승마 동아리 같은 건 거의 없겠다. 그래도 어느 동네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뭐 동아리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자기 취미 개발을 위한 동아리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리학과를 간다 그래서 또는 경제학과를 간다 그래서 꼭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경제 동아리나 또는 뭐 물리 동아리나 뭐 이런 것만 꼭 해야만 한다. 이것은 전공 적합성하고 그거를 꼭 해야만 얘가 합격을 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은 이거 깜깜이 전형이다. 도대체 이게 뭐야? 뭐 이럴 수 있는데 대학이 보는 전공 적합성은 제가 늘상 말해왔던 방식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지 이 아이가 동아리가 이런 거니까 이런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또 수상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화학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화학에 대한 수상과 관련한 내용 중에 이제 뭐 지금의 1학년들은 어차피 한 학기 한 푼이 안 적겠지만 그럼에도 이 아이가 뭐 지금 2, 3학년들은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동아리에 꼭 상을 받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죠. 그 상을 꼭 그 학교의 전교 1등이 뭐 대상인가요? 뭐 최우수상. 예를 들어 금상만 꼭 받아야만 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것들을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흥미를 가지고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바로 전공 적합성인 것이지, 이 아이가 수상 경력이 어땠느니 또는 뭐가 봉사활동을 꼭 그것만 해야 된다는지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활동의 경우, 오늘은 봉사활동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봉사활동도 말 나왔으니까 봉사활동도 꼭 그것과 관련한 것만 100%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역시, 창체 활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각각의 활동에서 배우고 익히고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도록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활동들 안에서 이 대학 교수가 또는 입학사정관이 평가할 때 이 아이는 우리 학과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리를 꼭 그 동아리면 아니니까 난 실망했어, 나 필요 없어, 이렇게는 평가하지 않으셔도 좋다.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좋다. 그건 취미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아리 사실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고요. 또 내가 흥미로운 것들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 그 학교에 그 동아리를 딱 5명만 들어가는데, 물리 동아리를 5명만 들어가는데, 나 물리학과 갈 건데, 나 서울대 물리학과 갈 건데, 물리 동아리를 하다 보니까 나는 안 됐어. 그래서 화학 동아리 갔다. 아니면 뭐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아이가 취미로 할 수 있고 재밌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해서 해라. 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동아리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기록의 유무잖아요. 근데 이 기록에 대해서 아이가 얌전하게 그냥 그렇게 다닌다고 하면 사실은 기록을 해줄 때 뭐를 해줄지도 선생님도 몰라요. 아니, 아이가 어떤 특징이 없는데 아이의 성격이나 이런 거를 좀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드러남이 없다라고 하면 참 얘기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아이들마다. 근데 그 특성을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네가 잘못한 거, 아니면 좀 안 좋은 것들은 좀 감추고
뭐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그렇게 할 것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내보내라. 그러니까 내보여라. 여기서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 그래서 뭐 성깔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 내재되어 있는 게. 그러려니까 자꾸 무슨 활동하다가 부딪히기도 하겠죠. 어떤 갈등 관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뭔가를 하다가 친구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럴 때 이제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거. 자기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근거를 내서 얘기해 놓을 때 그걸 선생님이 봤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선생님들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안 본 건 당연히 기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그 기록물을 늘상 갖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건 가만히 보면 1년 전, 2년 전에 비하면 분명히 성장해 있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우리 기록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우리가 육아일기는 있죠. 그죠? 그러네. 육아일기처럼 우리 아이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게 어떨까 싶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예, 그거 좋은 생각 같다. 우리가 아이들은 매우 소중하니까 육아일기를 쓰죠. 매우 소중하죠. 또 아이 병이나 또 이런 거가 있을까봐도 쓰고 뭐 별의별 이유로 육아일기를 쓸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의 성장의 일기라고 할까? 어쨌든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학교생활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활동들을 기록해 주는 건데 지금 우리는 공통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을 제대로 기록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또 가끔 어머니들을 만나다 보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만나다 보면 어떤 선생님은 우리 아이에게 특별히 더 잘 써준 것 같다 이렇게 표현들 하시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과목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이제 그런 거 보면 선생님들도 내 아이의 특성을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은 누군가는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결국은 그런 기록물들을 제가 한 1개월 전인가 2개월 전에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서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을 학교에서 똑같이 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활동 내가 우리 아이를 스스로 엄마 아빠가 내 아이를 평가할 때 내 아이 평가가 어떠냐는 거죠. 그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거의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을 거다. 근데 선생님들은 그런 성격만 딱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익혔고 그것에 대해서 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써 있는 아이들이 대략 이제 5등급 이하인데 가끔 5등급 이하도 굉장히 그 학교의 1, 2등급에 준하는 양만큼 써놔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너는 이거 누가 써준 거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아이는 자기의 역량을 적어도 내가 내신은 5등급, 4등급이지만 그 학교 1등급만큼 써져 있는 이유는 이 아이가 적어도 학교 생활을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적어도 내신만큼은 그렇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나 대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학생부를 이렇게 딱 3명이 평가를 하거든요. 입학사정관 2명, 대학교수 1명. 그러니까 이 3사람이 각각이 평가를 합니다. 따로따로. 평가를 하고 이 평가가 거의 유사하면 뭐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지만 어느 날 보니까 2 입학사정관은 비슷하게 평가했는데 교수만 뛰어나든 적게든 이렇게 평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수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전공 접속형이 매우 우수할 거야. 우수해.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많이 높게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학교 애들 이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서로 간에 이제 교차 평가를 통해서 이 아이 그렇게 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이 꼭 수상 경력이나 또는 동아리 창체 활동에
꼭 그것만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교과목에서 나타나는 특성들, 또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새 특성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의 우수성 여부가 우수성 여부나 이제 그것이 전공 적합성이나 이런 게 보면 알거든요. 보면 이 아이가 전공 적합성에서 주는 게 모든 과목에서 예를 들어 그것도 대학마다 틀리지 않겠어요? 대학마다 이 대학 교수가 늘상 저쪽 지방대에서 있는 뭐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그렇게 우수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본 적이 없어요. 뭘 어떻게 평가할지 모를걸요 아마? 왜냐면 그런 평가를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뭐 중앙대 이런 쪽, 이화여대 뭐 이런 쪽들은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를 봤을 때요. 제가 그 이화여대가 점수로 따지면은 사실은 10위권 바뀌지 않나요? 그죠? 예, 그런데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아마 그죠? 더 우위급으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이 학생들이 더 뛰어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얘네들이 독서도 많이 해요. 여자아이들은. 그러니까 남자아이들하고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화여대 학교생활 기록부도 매우 우수하게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우수하게. 거긴 또 여자 학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수한 학생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는 수상 경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전공 적합성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얘는 떨어진다 이런 일을 그런 거 결코 아닙니다. 제가 학부모가 알아야 될 대입 노하우에도 그 대학 레벨별로 차이가 있는 뭐 정성적 표현법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뭐 학습 태도가 어떻고 뭐 자료 분석, 비교 분석이 어떻고 발표력이 어떻고 집중력이 어떻고 이렇게 써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의 조합이 결국은 이 아이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다. 전공 적합성도 그렇고 발전 가능성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발전 가능성이나 전공 적합성은 학교생활 기록부만 봐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역량이 좀 있는 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제대로 이해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압니다. 다만 그 정도의 여하를 잘 모를 뿐이죠. 내 아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 아이가 뭐 중앙대에 맞는 또는 서강대에 맞는 또는 연세대에 맞는 학교생활 기록부이냐 아니냐를 모를 뿐이지 내 아이의 역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있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그래서 제가 왜 동사로 표현된 우수성 표현의 차이에 있어서도 뭐뭇을 배움, 뭐뭇을 보임, 뭐뭇을 형성함, 뭐뭇을 나타내, 뭐뭇을 노력함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것들로 구성된 단어의 조합이 조금 제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인서울 하위권이나 국립대는 간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더 윗급으로 가게 하려면 예를 들어 뭐 좀 더 윗급으로 가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이런 뭐 발표력이 아까처럼 있음 정도가 아니라 발표력이 우수함, 이런 우수함, 제시함, 충분함, 돋보임, 이끌어냄, 도모함, 발표함, 설명한다는 건 자기가 뭔가 설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우수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제 수도권에서도 중상위 정도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간다. 인서울대학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또 더 애들 거를 더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기록해 준 거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1등급 아이 또 서울대 가는 애들이 모든 역량에 있어서 다 우수하고 다 뛰어나고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뭐뭇을 배울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지만 전체적인 구성상 이런 단어의 표현들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뭐 지금 4등급, 5등급짜리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뭐뭐가 매우 뛰어난, 몇뭐를 매우 탁월함, 뭐뭐가 매우 우수함 이렇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예요. 물론 있다면 가끔 어떤 한 과목 선생이 기록해 줬을지도 모르죠.
그럴 때 그 아이의 전공 적합성이 그게 우수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보일 수도 있는 거지 보인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제가 어떤 학부모가 30분 이내로 맞춰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맞추려다 보니까 여기 끝냈는데요.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역시 제가 학업 역량에서 얘기했던 그런 표현들의 집합체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무슨 동아리를 꼭 해야만 하고 또 수학 경력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다.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것이니까 절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마라. 또 지난번에 한 가지 더 팁으로 무단 결석을 하는 거 있죠. 매우 치명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뭐 고3 때 일어났다. 그럼 치명상이죠. 그렇지만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고 그것이 뭐 이거 해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것이 다른 노력으로 극복이 된 사례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단 결석했으니까 난 학생부 종합전형에 무조건 안 맞아.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매우 안 좋게 보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뭐 한두 번은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도 그거 충분히 인지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고3 때까지 최대한 자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면 그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발전 가능성과 그 전공 적합성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얘는 전공 적합성이 좀 괜찮겠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이네. 이 정도이지만 그 정도의 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니까 괜히 뭐 어마어마하게 이거 꼭 맞춰야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평가가 가능하니까 실망하지 않고 내 아이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가는 모습 또 그 독서 역량도 마찬가지거든요. 독서 역량도 전공 적합성하고 발전 가능성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 애가 뭐 화학과 간다고 하면서 화학책은 하나도 안 읽었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건 분명하죠. 다만 화학만 계속 파면은 이 아이가 이 독서하는데 이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도 필요한 거죠. 이런 거 잊지 마시고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 생활을 그렇게 준비해 간다고 하면 꼭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